어차피 엄마는 오래 못 사실 거잖아. 요양원으로 들어가세요. 통장에 있는 잔고와 전세 보증금은 우리가 알았어. 잘 정리할게요. 요양원은 무슨, 나 아프지도 않은데. 어머니, 그게 아니라. 좋은 곳이에요. 됐어, 나가라. 어머니, 나가라니까? 하지만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걸. 새벽 3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 시간이면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나만 홀로 깨어나 하루를 시작했으며 20년째 반복되는 생활이었습니다. 천장의 곰팡이 자국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고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몸을 일으키자 허리에서 둔한 통증이 퍼져나갔습니다. 손을 뻗어 알람을 끄면서 무릎을 한번 주무르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찬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반지하 원룸의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가 들리면서 위층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거울 속 내 얼굴을 보았고 64이라는 나이가 주름살마다 깊이 새겨져 있었으며 하얀 머리카락이 빗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묶으면서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고 이제는 익숙한 아침 루틴이었으며 오늘도 견뎌야 할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엌 한쪽에 놓인 전기밥솥을 열면서 어젯밤 지은 밥을 한 숟갈 떠서 물에 말았고 김치 한 조각을 집어 후루룩 넘기면서 밥알이 입안에서 제대로 풀어지지도 않은 채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설거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숟가락을 그대로 싱크대에 두었으며 낡은 잠바를 걸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와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이 시큰거렸고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빠지면서 멈춰서서 벽을 짚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새벽 공기 속에 쓰레기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있었으며 가로등 아래로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이었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가게 셔터들이 내려진 채로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택배 박스가 길가에 쌓여 있었고 누군가 버린 소주병이 발에 차이면서 대굴대굴 굴러갔으며 그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하면서 청소도구 창고 문을 열었고 열쇠를 돌릴 때 손끝이 시려왔으며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열렸습니다. 걸레와 빗자루를 꺼내면서 고무장갑을 끼웠고 손끝이 갈라진 곳마다 장갑을 낄 때 따가웠지만 이미 익숙한 통증이었으며 물통에 물을 받으면서 세제를 풀어넣자 거품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걸레를 물에 담갔고 물이 손목까지 차갑게 스며들었으며 걸레를 짜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시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을 닦기 시작하면서 무릎을 꿇고 앞으로 나아갔고 걸레질을 할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면서 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어젯밤 청소하지 못한 핏물이 바닥에 말라붙어 있었으며 걸레로 문지르면서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야채 가게 앞에서는 상한 채소를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벌레가 기어 나오는 걸 보았고 고개를 돌리면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묶으면서 냄새가 옷에 배는 게 느껴졌고 이 냄새가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시작한 일이었으며 처음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이젠 내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에 130만 원이었고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80만 원이 남았으며 그 돈으로 밥을 먹고 전기세를 내고 살아야 했습니다. 인생이란 저울질의 연속이었고 이 거래는 손해였지만 어쩔 수 없었으며 흥정도 인생도 80%는 눈치였지만 나머지 20%는 그냥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고 아주머니 고생하십니다 하는 인사에 고개만 끄덕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벌써 왔나? 말은 짧게 했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들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어도 이곳에선 내가 투명인간이 아니었으며 누군가는 내 존재를 알아봐 준다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무시도 당했습니다. 아주머니, 저기 좀 더 깨끗이 해요. 손님들이 더럽다고 그러잖아.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하는 젊은 상인의 목소리가 귀를 찔렀고 고개를 숙이면서 그 자리를 다시 닦았으며 입술을 깨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쓰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없으면 나는 먹고 살 수 없었고 자존심을 내려놓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으며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청소가 끝나갈 무렵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고 잠바를 벗으면서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니 시간은 6시 반이었고 문자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으며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온 지도 석 달이 넘었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으며 손주 얼굴은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그것도 1년 전 사진이었고 지금은 얼마나 컸을지 알 수 없었으며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곧 포기했습니다. 궁금해봤자 뭐하나. 어차피 안 올 텐데. 한숨을 내쉬면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고 다시 일어나서 청소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는 게 느껴졌고 손이 떨리면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니 첫째 아들 민수였습니다. 이 녀석이 연락하는 건 돈 이야기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나다. 어머니, 어디세요? 지금 집에 안 계세요? 시장에서 일하고 있다니까. 전화 너머로 민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고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기척이 느껴졌으며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 좀 하려고요. 다 같이라는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고 셋이 모인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안 오던 자식들이 갑자기 모이겠다는 건 뭔가 필요한 게 생겼다는 뜻이었으며 그게 돈이라는 것도 뻔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냥 얼굴 좀 보려고요. 오랜만에 외식도 하고 외식이라는 말에 코웃음이 나왔지만 참았고 걸레를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알았어. 몇 시에? 6시에 어머니 집 앞에서 뵐게요. 전화를 끊으면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고 다시 걸레를 들면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생각만 났으며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6시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나니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거울을 보면서 낡은 옷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걸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으면서 하얀 머리카락이 빗에 몇 가닥 걸려 나왔고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여니 세 자식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첫째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손을 들었고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으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둘째 지영이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휴대폰만 들여다보았고 예전보다 화장이 진해 보였으며 뭔가 숨기려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막내 준호는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멍하니 서 있었고 옷차림이 헝클어져 있었으며 며칠 동안 씻지 않은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들어와라. 좁은 원룸에 4명이 들어오니 더 좁아 보였고 자식들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지영이가 코를 찡그리면서 창문을 열었고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곰팡이 냄새와 섞였으며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처지가 얼마나 초라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계속 사세요? 집이 너무... 됐어, 앉아라. 말을 자르면서 바닥에 방석을 깔았고 자식들을 앉히면서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보리차를 타면서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고 컵을 들고 나와 자식들 앞에 놓으면서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는 걸 보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입안이 바짝 말라오면서 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늘 온 건요. 민수가 말을 꺼내면서 지영이와 눈을 마주쳤고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거워지면서 침묵이 길어졌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으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건강이라는 말에 눈썹이 꿈틀거렸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고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이 서늘해졌고 이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나 멀쩡한데. 아니, 그게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이렇게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요양원 알아봤거든요. 요양원이라는 말이 귀에 박히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컵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면서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고 그의 눈이 흔들리면서 시선을 피하는 게 보였습니다. 요양원은 무슨 나 아프지도 않은데. 어머니, 그게 아니라 좋은 곳이에요. 식사도 나오고 친구들도 사귀실 수 있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지영이가 끼어들면서 휴대폰을 보여줬지만 화면을 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깔끔한 시설과 웃고 있는 노인들이 보였지만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으며 저곳에 가면 나는 그냥 버려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녀석은 끝까지 비겁하게 구는구나 싶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창밖만 보는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 집 계약이 3개월 후에 만료되잖아요. 민수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면서 탁자 위에 펼쳤고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이 보였습니다. 손이 무의식 중에 서류 쪽으로 갔다가 멈췄고 그들의 눈빛이 내 손을 따라오는 게 느껴졌으며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 안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어차피 나가셔야 하는데 이참에 요양원 가시는 게 어떠세요? 어차피라는 말이 귓속을 파고들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어머니, 요양원 비용은 저희가 댈게요. 그리고 이 집 보증금이랑.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으로. 통장이라는 말에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민수가 말을 멈추면서 시선을 피하는 게 보였습니다. 지영이가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내면서 테이블에 놓았고 내 잔고가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2,300만 원. 20년 동안 모은 돈이었고 한 푼 한 푼 아껴서 모은 돈이었으며 자식들 결혼할 때 대부분을 써버리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손이 통장 사본으로 갔다가 멈췄고 손톱 밑에 낀 때가 보였으며 갈라진 손끝에서 피가 조금 배어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명의로 된 거 다 조회해 봤어요. 요양원 보증금으로 2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이 돈이랑 집 보증금 합치면 딱 맞거든요. 조회했다는 말에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고 주먹을 쥔 손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반박자 늦어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귓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쓸 거 쓴다. 어머니. 민수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지영이가 그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눈빛으로 뭔가를 신호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 모습이 더 화가 났으며 이 자식들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어머니 혼자 여기서 사시면 위험하고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어떡하고. 됐어, 나가라. 어머니, 나가라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손이 떨렸고 보리차 컵을 쥔 손에서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자식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눈빛을 주고받았고 결국 민수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답 안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진행할게요. 일주일이라는 말과 함께 알아서 진행한다는 말이 귓속에 박혔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나가면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방 안에 나 혼자 남았으며 갑자기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컵을 내려놓았고 물이 바닥에 흘러고였습니다. 무릎이 풀리면서 그대로 주저앉았고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으며 그 차가움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를 버리려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닦지도 않은 채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위기 배신과 병 3045분. 일주일이 지나면서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계속 왔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쌓여갔고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요양원 자리 빠지기 전에 빨리 해야 해요. 어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같은 글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시장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 그 생각만 났고 걸레를 짤 때마다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으며 손에 과하게 힘이 들어가면서 손목이 아파왔습니다. 바닥을 닦으면서 눈물이 나려고 할 때마다 참았고 상인들이 볼까봐 고개를 숙이면서 더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래도 견뎌야지. 아직은.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고 기침이 나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으며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벽을 짚고 주저앉으면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가 달려와서 부축해줬고 아주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지만 고개를 저으면서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누웠을 때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으며 이불을 덮어도 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신히 일어나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샀지만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고 기침은 더 심해졌으며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대기실에 앉아서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면서 옆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으며 모두가 무표정한 얼굴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5번 김정수님 들어오세요. 이름이 불리면서 진료실로 들어갔고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기침이 계속 나고요. 가슴이 답답해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달 정도. 의사가 청진기를 가슴에 대면서 숨을 깊이 쉬라고 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고 뭔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X-레이 좀 찍어봐야겠어요. 그리고 CT도 한번 찍어보시죠. 검사를 받으면서 차가운 기계 안에 들어갔고 숨을 참으라는 말에 숨을 멈췄으며 기계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돌아갔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다시 대기실로 나와 결과를 기다리면서 손이 계속 떨렸고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1시간 후 다시 진료실로 불려 들어갔고 의사가 화면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폐에 작은 종양이 보입니다. 종양이라는 말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초기예요. 치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빨리 시작하셔야 해요.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보험 적용하면 500만 원 정도? 하지만 여러 가지 검사랑 입원비까지 하면 1000만 원은 넘을 수 있어요.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귀에 박혔고 내 통장에 있는 2300만 원 중 절반 이상이 날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그 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치료를 받으면 돈이 없어지고 요양원도 못 간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리에 힘이 풀렸고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고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으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정류장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을 게 없었고 라면 한 봉지를 꺼내 끓이면서 물이 끓어오르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민수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재생 버튼을 눌렀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 안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진행할게요. 요양원도 예약했고 집도 정리해야 하니까 어머니 도장이랑 통장 필요한데 제가 가져갈게요. 그리고 메시지가 끊기면서 다음 메시지가 재생됐고 이번엔 지영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지영이야. 오빠랑 얘기했는데 엄마 집 보증금이랑 통장 돈으로 일단 요양원 보증금 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서 관리할게. 엄마 나이에 돈 관리하기 힘들잖아. 그리고 엄마 몰랐을 수도 있는데 지금 서울에 재개발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 거기에 투자하면 몇 년 안에 대박 날 수 있어.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 재개발이라는 말이 귀에 박혔고 온몸이 얼어붙으면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휴대폰을 놓치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재생됐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준호. 미안해. 근데 나 지금 진짜 급해. 빚 때문에 죽을 것 같아. 형이랑 누나가 엄마 돈으로 투자하면 나도 좀 나눠준다고 했거든. 엄마 미안해. 근데 어차피 엄마는 오래 못 사실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오래 못 산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고 온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라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냄비에서 물이 넘치면서 가스레인지로 흘러내렸으며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닦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으며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무언가 터져 나오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식들을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고 밥 굶으면서도 학교 보냈으며 아파도 참으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남았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고 20년 동안 시장 바닥을 닦으면서 살아왔으며 그렇게 모은 돈을 자식들은 그냥 가져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으면서 천천히 일어났고 가스불을 끄면서 까맣게 탄 라면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거울 속 내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10년 전 그 계약서가 손이 떨리면서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고 먼지가 코를 찔렀으며 손을 뻗어 낡은 가방을 꺼내면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지퍼를 열면서 먼지가 날리며 그 안에 든 노란 봉투를 꺼내면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봉투를 열면서 서류가 보였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는 10년 전이었고 매수인은 내 이름이었으며 주소는 서울 성북구의 어느 골목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계약서를 쓰다듬으면서 그날이 떠올랐고 눈을 감으면서 기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0년 전 2005년 여름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보험금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고 그 돈을 보면서 눈물이 났으며 남편의 목숨값이 이것뿐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이 장례식장에서부터 난리를 쳤고 엄마 이 돈으로 집 사요. 엄마 나 사업 좀 하게 투자 좀 해줘. 엄마 나 빚 좀 갚아야 해 하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서 지켜봤고 남편이 죽었는데 슬퍼할 틈도 없이 돈 이야기만 나왔으며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았을 때 통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자식들한테 주면 다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혼자 숨기기로. 다음 날부터 부동산을 찾아다녔고 발품을 팔면서 서울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손에 땀이 나면서 부동산 문을 열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중개사들이 신기한 듯 나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뭐 찾으세요? 투자할 데 있나 해서요.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5천만 원이요. 중개사들이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고 그 돈으로는 서울에 아무것도 못 사요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찾아다녔으며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성북구의 한 부동산에서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재개발 예정 지역인데 낡은 아파트 한 채 있어요. 40평인데 4천만 원이에요. 근처가 다 재개발 들어가거든요. 한 10년 후면 대박 날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은 기다리셔야 하고 그동안 관리비도 내셔야 해요. 10년이라는 말에 망설여졌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보여주세요. 아파트를 보러 갔고 낡은 건물과 좁은 골목이 보였으며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녹슨 철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희망을 받고 10년 후면 내가 70이 넘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고 중개사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으며 그냥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4천만 원을 내고 나니 1,000만 원이 남았고 그 돈으로 당분간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보험금 다 썼다. 뭐? 장례 비용이랑 아버지 빚 갚는데 다 썼어. 거짓말이었지만 자식들은 믿었고 화를 내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뚝 끊겼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으며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아파트에 관리비를 냈고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갔지만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걸 신문으로 봤고 가끔 그 동네에 가서 공사 현장을 멀리서 지켜봤으며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개발이 완료되면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재건축 완료, 분양가 산정 완료, 귀하의 재산가치 42억 원. 그 종이를 보면서 손이 떨렸고 믿을 수 없어서 여러 번 읽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10년을 버텼고 10년을 혼자 견뎠으며 그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눈을 뜨면서 계약서를 다시 받고 손가락으로 내 이름을 짚으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을 버텼고 10년을 숨겼으며 10년을 혼자 견뎠습니다. 자식들은 내가 가난한 줄 알았고 시장 청소부로 늙어가는 줄 알았으며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건물주였고 서울 부촌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자식들이 노리는 2천만 원 따위는 한 달 월세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지만 슬펐고 눈물이 나왔지만 화가 났으며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휴대폰을 들면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2번 울리자 민수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녁에 다 같이 모여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어머니, 결정하신 거예요? 내일 보면 안다. 전화를 끊으면서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창밖을 보면서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한 순간이 왔고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었으며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걸 말하고 나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아려왔고 아직도 자식들을 생각하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으며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자식들이 다시 왔고 이번에는 표정이 밝았습니다. 민수가 웃으면서 케이크 상자를 들고 왔고 지영이는 꽃다발을 가져왔으며 준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하하러 온 것처럼 보였고 그 모습이 더욱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현명한 결정하셨어요. 민수가 말하면서 케이크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지영이가 꽃을 꽂아두면서 방안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 뒤에 숨은 계산을 읽을 수 있었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앉아라. 자식들이 앉으면서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를 봤고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계약서였고 내 이름이 적힐 자리에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도장 찍을 곳에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통장이랑 도장. 이 돈으로 요양원 보증금 내고 나머지는 저희가 투자할게요. 준호는 창밖만 보면서 담배 냄새를 풍겼습니다. 잠깐만. 사인하기 전에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다. 손을 들어 말을 막으면서 일어났고 침대 밑에서 가방을 꺼내면서 자식들이 서로를 쳐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노란 봉투를 꺼내면서 탁자 위에 놓았고
자식들의 눈빛이 봉투로 쏠렸으며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영이가 물으면서 손을 뻗었지만 내가 먼저 봉투를 집어들었고 서류를 꺼내면서 천천히 펼쳤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날짜 2015년 7월 15일. 매수인 김정순. 자식들이 서류를 보면서 표정이 굳어졌고 민수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지면서 손이 떨렸고 지영이가 옆에서 보면서 입을 벌렸으며 준호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면 모르냐? 부동산 매매 계약서다. 10년 전에 산 아파트다. 재개발 지역이었지. 10년 전에 어머니가 아파트를 샀다고요? 그래. 준호가 서류를 빼앗아 보면서 주소를 확인했고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형, 여기 재개발 완료된 데잖아. 지금 시세가 얼마? 민수가 다급하게 물으면서 휴대폰을 빼앗아 받고 화면을 보면서 숨이 멎는 것 같았으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40이요. 어머니, 이게 정말 어머니 거예요? 그래, 내 거다. 침묵이 흘렀고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웠으며 자식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수의 입이 벌렸다 다물기를 반복했고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준호는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10년 동안 우리한테 거짓말이 아니라 숨긴 거지. 너희한테 말했으면 뺏겼을 테니까. 왜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어요? 지영이가 울먹이면서 물었고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면서 그 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너희 아버지 보험금 받았을 때 기억하냐? 장례식장에서부터 돈 이야기만 했잖아. 나한테 한 번이라도 괜찮냐고, 슬프냐고 물어본 적 있냐? 내가 왜 20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 바닥을 닦았는지 아냐? 한 달 월급이 130만 원인데 왜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살았는지 아냐? 그건 이 건물의 관리비가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갔기 때문이야. 1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냈어. 너희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자식들이 입을 다물면서 고개를 숙였고 민수가 변명하려다가 말을 삼켰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어. 너희한테 돈을 주면 다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숨겼어. 10년 동안 시장 청소하면서 관리비 내고 혼자 버텼어. 너희가 한 번이라도 연락했냐? 명절에 한 번이라도 왔냐? 어머니,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돈을 나눠 가지려고 했을 때, 너희가 어차피 오래 못 산다고 말했을 때, 나는 이미 서울 부촌의 건물주였어. 그리고 너희가 투자하려던 그 재개발 지역이 바로 내가 10년 전에 산 곳이야. 민수가 무릎을 꿇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왜 말 안 하셨어요? 나는 진단서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폐암이기, 치료비 약 1,000만 원 예상. 이것 때문이야. 지난주에 받았어.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너희가 뭐 했냐? 10년 만에 찾아와서 요양원 보내려고 하고 내 통장 조회하고 내 돈으로 투자하려고 하고 심지어 내가 죽기를 바라면서 그건 음성 메시지 들었어. 다. 방 안이 얼어붙었고 준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민수와 지영이도 표정이 굳어졌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으며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민수가 무릎을 꿇으면서 손을 모았고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어깨가 떨리면서 울음을 터뜨렸으며 2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나 회사에서 잘렸어요. 3년 전에. 그 후로 사업 시작했는데 다 망했고 빚이 너무 많아서 집도 경매 넘어갔고 이혼도 했어요. 뭐, 애들도 위탁 가정에 맡겼어요. 내가 키울 수 없어서 그 돈이 아니면 애들을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위탁 가정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주가 떠올랐으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를 위탁 가정에? 네. 미안해요,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영이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남편이 사업 실패했어요. 빚이 2억이에요.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고 급식비도 밀렸어요. 매일 채권자들한테 전화 와서 나도 죽고 싶었어요. 준호는 이미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고 어깨가 떨리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사기당했어. 친구 보증 섰다가 3천만 원 날아갔어. 진짜 죽고 싶었어, 엄마. 자식들이 모두 무너지는 걸 보면서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화도 났고 슬프기도 했으며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을 안 했냐? 왜 나한테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냐? 엄마가 힘들까봐. 내가 힘들면 어때? 나는 너희 엄마잖아. 그 말을 하면서 나도 눈물이 났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으며 10년 동안 혼자 버텼던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너희가 보고 싶었어.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었고 같이 밥도 먹고 싶었어. 근데 너희는 돈 이야기만 했잖아. 엄마, 됐어. 손을 들어 말을 막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창문을 열면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별이 보이는 하늘을 보면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자식들을 봤습니다. 민준이가 어디 있냐? 성북구 위탁가정이요. 주소 줘. 엄마, 주소 달라니까.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주소를 보여줬고 나는 그걸 사진으로 찍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라. 내가 할 일이 있다. 엄마, 어디 가시게요? 상관하지 마. 자식들이 일어서면서 망설였지만 결국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고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데리러 갈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나왔고 옷장에서 그나마 깨끗한 옷을 꺼내 입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늙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으며 눈빛에 힘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성북구로 갔고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면서 긴장되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위탁가정 주소를 찾아가면서 골목길을 걸었고 낡은 주택들과 좁은 길이 이어졌으며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위탁가정 앞 공원에 도착했고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그 중에서 민준이를 찾았으며 멀리서 한 아이가 보였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7살 때 본 사진보다 많이 컸고 지금은 8살이었으며 키도 훌쩍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웃음이 없었고 혼자 그네에 앉아 있었으며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몇 명의 아이들이 민준에게 다가갔고 뭔가 말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너희 엄마도 없잖아. 우리랑 같이 놀지 마.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작은 손으로 그네 줄을 꽉 쥐면서 버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면서 떠나갔고 민주는 혼자 남아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벤치에서 일어날 수 없었고 손이 떨리면서 입술을 깨물었으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당하고 있었구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더럽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참았던 그 시절이 겹쳐졌고 그게 이제 손주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만해라. 우리 애는 그런 말 들을 애가 아니다. 속삭이듯 중얼거리면서 눈물을 닦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민준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손주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면서 나를 봤고 눈이 커지면서 입을 벌렸습니다. 할머니? 그래, 민준아. 할머니다. 아이가 그네에서 내려와 나를 보면서 망설였고 눈에 눈물이 고였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데리러 왔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면서 무릎을 꿇었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손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데리러 왔어. 가자, 우리 집으로. 민준이가 손을 잡으면서 내게 안겼고 작은 몸이 떨리면서 울음을 터뜨렸으며 그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 싫어요. 애들이 자꾸 나한테 나쁜 말해요. 알아. 이제 안 그래도 돼.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이를 꼭 안으면서 등을 토닥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으며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며 진짜 중요한 건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탐욕스러웠던 건 절박했기 때문이었고 그들도 나처럼 버티고 있었으며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도와야 한다. 이게 진짜 가족이다. 민준을 일으켜 세우면서 손을 잡았고 위탁 가정으로 걸어가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담당자가 나왔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민준을 데려가겠다고 말했으며 서류를 작성하고 아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민준이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꽉 쥐었고 올려다보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할머니 집. 이제 거기가 민준이 집이야. 진짜요? 그래, 진짜야.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를 보면서 내 얼굴에도 미소가 지어졌으며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으로 와라. 밥 먹자. 엄마, 민준이 데려왔다. 같이 밥 먹으러 와.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기 시작했고 민준이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도와줄게요. 그래, 고맙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냄새가 집안을 채웠고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으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준이가 숟가락을 놓으면서 열심히 도와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여니 새 자식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들어서면서 민준을 보더니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고 미안해, 민준아. 아빠가 미안해 하면서 울었습니다. 민준이도 울면서 아빠를 안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밥 먹어라. 다 같이. 4명이 밥상에 둘러앉았고 숟가락을 들면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갈에 울컥 눈물이 섞였고 밥알이 입안에서 풀어지면서 따뜻함이 느껴졌으며 이게 진짜 가족의 맛이구나 싶었습니다. 민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됐어.
이제 됐다. 엄마의 돈은 너희 빚 갚는 데 쓸 거다. 그리고 민준이 키우는 데 쓰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자. 이렇게 밥상에 둘러앉아서 자식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닦았고 민준이가 할머니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그럼 매일 해줄게.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민수가 다가와 도와줬고 지영이는 민준과 놀아주면서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으며 준호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이게 가족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상처도 많았으며 돈 때문에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 후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30층 높이에서 서울 야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빌딩 수익금으로 자식들 빚을 모두 정리했고 민수는 다시 취업했으며 지영이 남편은 작은 가게를 열었고 준호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딩 3층은 무료 경로식당으로 꾸몄습니다. 사람은 밥 먹어야 산다. 밥같이 먹을 사람 있으면 그게 복이지. 매일 100명의 어르신들이 와서 밥을 먹었고 가끔 내려가서 설거지를 도와주면서 옛날 생각이 났으며 손에 물이 묻어도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도 들렀습니다. 옛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고 생선 가게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복권 당첨됐어요? 비슷하지 뭐. 웃으면서 대답했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곳이 아직도 내게는 소중한 곳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새 아파트 창가에 앉아 빌딩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빌딩을 보면서 10년 전 그 결정이 떠올랐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한숨이 아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애들도 이제 괜찮아. 걱정 마.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 대답하는 것 같았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으며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다 같이 모여요. 민준이가 엄마 미역국 먹고 싶대요. 미소가 지어지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와라. 엄마가 끓여줄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었고 사랑은 미움보다 오래 버텼으며 기다림은 결국 가족을 데려왔습니다. 10년을 버티길 잘했고 민준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으며 이제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내 인생도 이제 빛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어머니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도 밥 한 끼 약속이 있다면 그 이름은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언제인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